에스크 프로페서 차 시간입니다. 나온 네 번째 시간으로 지금 우리 이 입자 파동 이중성 문제를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질파 그리고 물질파 이론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기까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건 물질파는 전자에 대한 것입니다. 전까지 네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했습니까? 빛에 대해서 공부했죠. 빛을 처음에는 뉴턴이 입자라고 했다가 전자기파라는 파동인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 또 입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입자는 종전에 알고 있던 그런 입자와는 다른 것이어서 우리가 입자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빛이 파동, 입자,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빛이 파동인 성질을 가질 때 이름을 전자기파, 입자인 성질을 가질 때 이름을 광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기파도 있고 여기에 광자도 있고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빛이라는 게 하나만 또 있는데 그 빛이 파동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걸 강조해서 부를 때가 전자기파라는 이름이고, 입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강조했을 때가 광자라는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묘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923년 컴퓨터 산란이 나온다면은 빛이 입자로 행동한다, 입자로도 행동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제 믿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 입자가 뉴턴이 주장한 입자하고는 다른 것이다. 뉴턴이 주장한 입자는 뭐였어요? 질량 덩어리였죠. 단지 아주 작은 질량 덩어리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광자는 질량이 0이죠. 자, 그래서 이건 질량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새로운 것인데, 이것이 입자가 갖는 질량 덩어리인 입자가 갖는 성질을 똑같이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냐면 전자기학의 양자역학을 적용한 전기 동력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QED,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광자의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빛에 대해서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전자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보게 됐어요. 그건 어떤 과정을 거치냐,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 이 형이 바로 물리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형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이 동생 드브로이는 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역사학자였어요. 근데 이 형이 당시에 솔베이 회의라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당시 최고의 물리학자나 화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초과학에 대해서 20세기 이룩한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 형이 솔베이에 참석하고 나서 야, 당시에 이제 빛은 진짜로 파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빛이 입자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드브로이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하면 물리학자였다면 이런 생각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물리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파동이라고 굳게 믿은 빛이 입자이기도 한다면 입자라고 굳게 믿은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파헤치기 위해서 다시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13년에 기초화학과, 파리대학의 기초화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전자를 입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이론, 그걸 물질파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으로 1923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1927년에는 데이비슨, 거머, 톰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는 증거가 실험으로 나타납니다.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실험은 뭐겠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 같이 간섭무늬나 회절무늬겠죠. 간섭무늬나 회절무늬를 보이면 이건 입자는 죽어도 못 만드는 것이니까 이제 파동이구나 하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되고, 이제 그래서 1929년에 바로 물질파 이론을 제안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자, 여기에 항상 성립하는 특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에너지와 선운동량과 정지질량 사이에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지에 있는 경우는
선운동량이 0이죠. 여기서부터 E는 mc제곱, 유명한 E는 mc제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광자에 적용할 것 같으면 광자의 경우에는 정지질량이 0입니다. 그때는 우리 뭘 얻냐면 에너지하고 광자의 선운동량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하고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로 그 전에 나왔던 에너지 양자화 조건 E는 HF 이 두 개를 같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 E는 PCS로부터 P는 C분의 E라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E는 HF라고 표시할 것 같으면 우리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선운동량을 요거 C는 람다 F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는 걸 여기다 대입해서 F는 람다분의 C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운동량은 람다분의 H가 되죠. 그래서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려면 그 파동을 대표하는 파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파장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 선운동량을 알면 그러면 파장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얻었습니까? 이것은 빛에서부터 얻었죠. 근데 이렇게 얻은 것을 전자에다 적용하자 라고 한 것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입니다. 사실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죠. 간단한 거죠. 역학과 졸업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을 우리한테 이르게 하냐면 사실은 양자역학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온 다음에 이제 실험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3년 뒤에 실험합니다. 데이비슨과 거머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슨 또 거머 이 두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데이비슨과 거머는 지도교수와 이제 학생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어디에 근무하게 되냐면 나중에 벨 연구소에 근무하는데 벨 연구소라고 하는 건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회사인데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여기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나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많이 나왔어요. 1927년에 니켈 결정에다가 전자빔을 쪼여줍니다. 그랬더니 이런 회절무늬를 이제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또 이것과 비슷한 실험을 같은 시기에 어디서도 하냐면 영국에서도 합니다. 영국에서 조지 페지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비슷한 시기에 또 회절무늬를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이분도 그 데이비슨 거머와 함께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1937년에 같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톰슨에 대해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조지프 톰슨의 아들인데 이 조지프 톰슨이 바로 전자를 1897년에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그 음극선 관 크룩스관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를 발견했죠. 그때 발견한 전자는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뭐 눈으로 봤더니 이게 돌멩이 같더라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 조지 톰슨은 입자인 전자를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 아들인 톰슨은 그 전자가 파동이다라고 하는 거로 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떤 발전을 거쳤냐면 1897년에 아버지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죠. 그리고 전자를 발견한 뒤 아무도 전자가 입자가 아닐 것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1927년에 그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믿은 빛이 입자이기도 한다면 입자라고 믿은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연구하다가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27년에 데이비슨과 거머와 톰슨이 회절 실험을 이제 해서 회절무늬를 얻음으로써 전자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전자가 파동이라고 한 것은 역학적 파동도 아니고 전자기파도 아니고 또 다른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건 어디서 이야기하게 되냐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양자역학은 두 사람이 만들어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그리고 1926년에 슈레딩거가 만들었는데 이 슈레딩거는 바로 물질파 이론으로부터 만들었습니다. 슈레딩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참 물질파가 나와서 물질파를 소개하는 그런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청중 중에서 누군가가 그게 파동이라면 그러면 전자도 파동방 정식을 만족해야 되지 않겠느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파동 방정식이라고 알려진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자, 이런 제안을 하는 청중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몇 주 만에 원자에 적용할 파동 방정식과 유사한 그런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후다닥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해 가지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엔 잘 몰랐겠죠. 근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바로 미세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 것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차차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26년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견하는데,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행렬역학이라고 부르는 양자역학과는 달리 요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그것도 그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파동 역학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행렬역학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당시에 물리학자들한테 생소했다고 한다면 행렬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물리학자들한테 생소했습니다. 근데 미분 방정식은 물리학자들이 잘 아는 거였어요. 이것을 이제 원자에다 적용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도 바로 그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베를린 대학의 이제 교수로 이제 부임해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파동 방정식은 무엇이고 그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했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 방정식은 바로 파동을 대표하는 식이 만족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대표하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익스포넨셜 형태로 썼지만 이건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요거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i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실수 부분이 파동을 대표하든지 허수 부분이 파동을 대표하는데, 이게 똑같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대표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k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장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파수라고 부르는 이제 k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건 각진동수로 t분의 1이 진동수인데 거기다 2파이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를 파수라고 부르는 k, 그 다음에 주기분의 2파이를 각진동수라고 부르는 오메가인데, 그것으로 이렇게 파동을 대표하는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을 대표하는 식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보냐면, 자, 요 식을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해 봅니다. 그래서 한 번 편미분하면 요런 항이 나오고, 두 번 편미분하면 요런 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t에 대해서도 또 편미합니다. 한 번 편미하면 요게 나오고, 두 번 편미하면 요게 나오는데, 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결과가 여기 푸사이고 앞에다 상수를 곱했죠. 그래서 요걸 갖다 양변을 k제곱하고 오메가제곱으로 나눌 것 같으면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k제곱을 곱할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k제곱분의 오메가제곱이 바로 뭐냐면 속도의 제곱이 돼서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이 파동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 파동을 대표하는, 파동의 변이를 대표하는 이제 이 파이가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하고 시간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을 빼면 0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계수가 무엇을 대표하냐면 그 파동의 속력의 제곱분의 1을 대표한다고 하는 게 파동 방정식인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것과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물질파라고 했으니까 물질파도 똑같은 식으로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K하고 오메가를 우리가 아까 표시한 거 있었죠. 우리 물질파의 경우에 람다는 P분의 H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람다분의 2파이가 K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K는 뭐가 되냐면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H바분의 P가 이렇게 되겠어요. H바는 H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죠. 그리고 여기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서 E는 HF 이렇게 쓰면 이 F를 각진동수로 고치면, 다시 말하면 2파이 F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는 H바분의 E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두 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물질파를 대표하는 식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으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k제곱을 여기 요거 가지고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p제곱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한꺼번에 저기다 p제곱 파이 할 것 같으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h바 제곱 파셜 x제곱분의 파셜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파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겠어요.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만 편미분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메가 대신에 요걸 이용합니다. 오메가 대신에 이용하면 H바분의 E를 집어넣을 수 있죠. 이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이거는 H바분의 E 푸사이가 되는데 요것도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우리 E 푸사이는 IH바 파셜 T분의 파셜 F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디에다가 적용하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이걸 적용하는데,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거시기 세계에서 이용이 되고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똑같은 식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 법칙, 기본 운동방정식이죠. 미세계는 바로 이 뉴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데, 여기다가 여기 그 푸사이, 이 물질파를 해당하는 걸 여기다 푸사이만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 놓고 나서 여기서 P제곱 푸사이가 뭐가 됐습니까? 저기 P제곱 푸사이 대신에 요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푸사이 대신에 요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세계를 다 설명하는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이 나오기 직전에 나온 것이 바로 뭐였냐면 수소 원자의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었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우리 성립하지 못, 왜 성립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정 세계를 한 다음에 뉴턴 역학을 적용했더니 바로 무엇이 나왔습니까? 선 스펙트럼에 대한 리드베리 공식이 탁 튀어나온 그런 거였죠. 자,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이었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해서 전자를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 데서부터 바로 이게 나왔지만, 자, 이게 나온다면은 미시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경험 법칙들, 왜 성립하는지는 모르고 알게 된 그런 법칙들을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자파동 이중성 지금까지 5번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더 남겨둔 데서 양자역학이 마지막으로 입자파동 이중성의 전자의 이중성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